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인간은 누구나 알몸으로 태어나지만 어느 집안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보니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저희 엄마 얘기예요. 엄마는 응당 자신이 받고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긴 채 살아오셨어요. 하나뿐의 자신의 혈육도 잃은 채 말이죠. 하지만 하늘이 무심치는 않았는지 다 포기하고 살려는 순간 인연의 끝이 다 눈물의 상봉을 이루었지 뭐예요. 저희 집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천의 고아로 시설에서 오빠 동생하며 자랐어요. 시설에서 나온 후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다가 자연스레 정이 들어 결혼한 경우였죠. 혈육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희 부모님은 서로를 애틋하게 아끼며 사셨어요. 비록 생활은 공공했지만 자식들 앞에서 싸우거나 큰 소리 내는 일 한 번 없을 정도였죠. 부모님 사이가 좋다는 것 외에는 다른 집들과 다른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에서야 차이를 알게 되었죠. 엄마, 나는 할머니 없어? 할아버지는? 친구들은 설날에 시골 할머니 집에 간다는데 우린 왜 안 가? 나도 시골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철없는 딸의 말에 엄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곤 한참을 말없이 허공만 바라보셨어요. 비록 제가 어리긴 했지만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친가 외가를 막론하고 조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저희 아빠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게 되셨어요. 다행히 아빠를 좋게 보셨던 거래처 사장님 덕분에 대기업 가전제품 배달, 설치 일을 하게 되셨어요. 일이 고되긴 했지만 그만큼 수입은 좋아서 공장에 나가실 때보다 벌이는 더 좋았어요. 하지만 기계 도움 없이 몸으로 커다란 냉장고며 세탁기, 에어컨 같은 덩치 큰 기계를 날라야 했기 때문에 몸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특히 여름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실 때면 출근할 때와 달리 얼굴이 홀쭉해 있곤 했죠. 게다가 더위 때문에 입맛도 사라져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물만 찾았어요. 결국 그 일을 하면서 아빠는 허리와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무렵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엄마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셨는데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식당 사장님은 분점을 내줄 테니 장사를 해보라고 권유하셨고 그 덕분에 그가 모아둔 돈으로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차리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장님의 도움으로 재료상이며 레시피를 전수받았다고는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한 2년간은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죠.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었는지 유명인 SNS에 저희 가게 사진이 올라가서 그걸 보고 찾아온 손님들 덕분에 매상이 점점 올라갔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는 그 골목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가게로 성장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바람에 일찍부터 집안 살림이며 동생 건사하는 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그게 힘들다는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살았으니까요.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소개팅이니 연애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살았어요. 강의가 끝나면 바로 집에 돌아와서 중학생인 동생을 챙겨야 했거든요. 그러다 가게 장사가 잘 되고 덕분에 동생이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저도 4학년쯤 돼서는 더 이상 집안일 때문에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 소개팅도 하게 됐죠. 한창 취직 준비를 하던 때라 한사코 사양했지만 제 처지를 잘 아는 친구들이 졸업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나가보라고 등 떠밀어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제 얘랑을 만나게 되었죠. 얘랑은 저와는 3살 차이로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이었어요. 일찌감치 취업에 성공해 입사 전까지 그동안 못해본 소개팅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소개팅을 한다고 이러고 있나 싶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걱정만 하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오늘 소개팅 자리에 안 나왔다고 취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마음만 졸이면서 책상 앞에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엔 하루 신나게 놀면서 취업 스트레스라도 날리세요. 그럼 내일은 조금 더 가뿐하게 책상 앞에 앉을 수 있을 거예요. 놀 땐 놀고 할 땐 하면 되죠. 그동안 늘 발발거리고 살았던 저와는 달리 여유가 있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게다가 여유만 부리는 게 아니라 실력까지 있으니 대단하기도 했고요. 알고 보니 집안이 꽤 부유한지 청소년기를 미국에서 보냈더라고요. 남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유학생을 하느라 외롭지 않았냐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저희 엄마가 한 치맛바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하루도 내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학교에 학원, 과외를 받으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자유시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엄마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되고 내 할 일만 끝내면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 쓸 수 있었거든요. 학교 분위기도 공부만 강요하는 한국이랑은 달라서 오히려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이후엔 아예 엄마 그늘에서 나왔어요. 고등학생 때 룸메이트가 주식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용돈을 쪼개 주식 투자를 해왔는데 수익이 꽤 나서 대학에 들어가고부터는 엄마한테 용돈 안 받고 내 힘으로 벌어서 썼거든요. 물론 종종 외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용돈은 받고 있지만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시거든요. 어릴 땐 설이며 추석엔 외갓집에 가는 날만 기다렸어요. 엄마 몰래 용돈을 많이 주시거든요. 다른 건 부럽다는 생각이 안 들었지만 외할아버지 자랑에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나중에 같이 가자고 하지 뭐예요?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집에만 계시는데 늘 적적해 하신다고 말이죠. 어쩌면 빈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말에 설렜어요. 그날 이후 저는 또다시 취준생으로서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개팅했던 얘랑과 약속했던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죠. 사실 약속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기도 하고요. 네? 지금 준희 씨 외할아버지 댁에 가자고요? 아, 그건 좀 그런데요.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줄줄이 낙방만 하고 있는 상황에 남의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갈 여유는 없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취업 성공 비결을 알려준다며 끈덕지게 불러내지 뭐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대뜸 차에 태우고는 기어이 자기 외가에 데려가더라고요. 처음엔 화가 나기도 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집이 너무 멋져서 저도 모르게 홀린 사람처럼 집 안으로 들어갔지 뭐예요. 오래된 대저택이었지만 워낙 잘 가꿔서 낡았다는 느낌보다는 고풍스럽게 잘 꾸며놨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넓은 정원 안에는 연못도 있고 한켠엔 정자도 있었어요. 얘랑의 외할아버지는 정자에 앉아서 정원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얘랑이 할아버지를 부르자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시더군요. 초면에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요. 준이한테 아가씨 얘기를 듣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결례인 걸 알면서도 오라고 했습니다. 반가워요. 준이 할애비입니다. 점잖은 어르신의 말씀에 오히려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우리는 정원 정자에 앉아 다과를 즐기며 얘기를 나누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자꾸 저를 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는데 그 모습이 내내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여쭈었더니 아가씨가 누굴 많이 닮아서 그랬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이 하나 있는데 눈매가 그 아이를 많이 닮았네요.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지금쯤 아가씨만한 딸이 있을 나이지요. 실은 오늘 이렇게 보자고 한 것도 준이가 보여준 아가씨 사진 때문이에요. 사진을 보니 딸아이 생각이 나서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소개팅하던 날 카페에서 오픈 기념으로 즉석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그 사진을 보신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딸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닮은 사람만 봐도 눈시울이 붉어지실까 생각하니 제가 다 울컥하더라고요. 예랑의 외할아버지께서는 회사 면접 때 어떤 사람을 주로 뽑는지, 그들이 가진 특징이 어떤 것들인지 등을 말씀해 주시며 면접에 대한 팁을 많이 주셨어요. 아무래도 사람을 뽑는 입장인 분의 말씀이라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취업에 성공해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 예랑과는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예랑의 부모님은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야 만나뵐 수 있었는데 아버님은 공무원이셨고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친정아버지를 대신해서 회사를 이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집안 분위기는 어머님이 주도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시고 인상부터가 성격이 강해 보여서 괜히 책 잡혔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서 일하시는 도우미분들도 어머님을 꽤 어려워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님이 주방으로 들어가시면 바짝 긴장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죠. 아줌마, 내가 육류랑 채소는 도마를 구분해서 쓰라고 몇 번이나 말해요.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이거 싹 버리고 다시 썰어요. 공짜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받고 일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사람을 부리냐고? 제가 거실에 있는데도 어머님은 평소에 하던 버릇 그대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대개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순간만큼은 화도 좀 누를 법도 한데 어머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탐탁치 않아서 더 그랬던 거더라고요. 번듯한 당신 집안에 미국에서 명문대 졸업하고 한국 대기업에 취직한 아들이 고작 식당집 하는 딸이랑 혼인하는 게 못마땅했던 거였죠. 아무리 아들을 말려도 들은 척도 안 차 제가 지레 겁먹고 떨어지길 바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 내막도 모르고 곰처럼 버티니 어머님 입장에선 속이 탈 일이었죠. 거기다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혼수를 요구하신 게 외할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바람에 어머님은 외가에 불려가서 호되게 야단을 맞아야 했고 그 일로 인해 혼수며 예단을 일절 요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혼주는 시어머니인데 외할아버지가 왜 그런 일까지 관여하냐 하시겠지만 예랑의 집은 전부터 외할아버지 도움으로 살아와서 그게 당연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공무원인 아버님은 원래 외할아버지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장인만 믿고 회사에서 차고를 치고 다니다 일을 안 외할아버지께서 쫓아내셨다더라고요. 어머님을 앞세워 회사를 차리겠다고 외할아버지께 자금을 빌리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하고 결국에 절에 들어가 1년 동안 두문물출하고 공부한 끝에 구급 공무원이 된 거였어요. 외할아버지께서 제 밥벌이 하기 전에는 절대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다더라고요. 남편이 밥벌이를 제대로 못하니 친정 도움에 기대 살았던 탓에 아직도 어머님은 친정아버지를 받들고 사세요. 그런 아버지께서 예비 손주 며느리 사랑이 지극한지라 어머님은 불만도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셈이죠. 할아버지께서 저를 예뻐해 주시니 저도 예랑의 외가에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물론 할아버님 댁에 상주 도우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화과자를 사들고 할아버님을 뵈러 가곤 했어요. 그날도 바쁜 예랑 대신 제가 할아버님을 찾아뵙고 있었는데 도우미 아줌마가 창고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자 혼자 나르기 힘든 짐도 있어서
저도 따라 내려가 짐 정리를 도왔는데 거실에서 보았던 가족 사진과 다른 가족 사진 액자가 있지 뭐예요. 사실 이 애가 이 댁 진짜 딸이야. 7살 땐가 8살 땐가. 암튼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집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걸 누가 데려갔다지 뭐야. 사람을 써서 전국팔도를 싹 다 뒤졌는데 결국 못 찾고 시설에 있는 그 또래 아이를 입양한 거지 뭐. 아유, 나 좀 봐. 이 얘기 나주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책을 떨었네. 저기 시어머니한텐 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성질이 더러워서 날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부탁 좀 할게. 겉으로 봐선 평생 부잣집 딸로 떵떵거리며 살아온 것 같던 어머님이 입양하였다니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외할아버지 말에 꼼짝도 못했던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진짜 이 집 딸이라는 그 아이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지 뭐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회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수화기 밖으로 아빠의 한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뭐? 어머님이 엄마를 불러다 일을 시켰다고? 아니 왜? 그걸 알면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겠니? 꼴랑 햄버거 하나 던져주고는 하루 종일 빨래며 청소, 거기다 자기가 입고 던져둔 속옷까지 손빨래 시켰다더라.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될 일이냐? 그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는 몰라도 이게 사돈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순에 빠진 네 엄마는 혹여 내가 시댁에서 책 잡힐까봐 싫다는 말도 못하고 종처럼 그 집 일을 하고 왔나 모르지만 아빤 생각이 다르다. 네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사람이면 며느리 너한테 심하면 심했지. 절대 덜할 사람 아니란 게 아빠 판단이야. 그러니 애초에 그런 집엔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이란 소리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하자. 아빤 이미 마음 정했으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난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인간은 못 참는다. 그게 남이든 뭐든 간에 말이야. 내가 정 이 아빠 말을 안 따르겠다면 식장에 너 혼자 들어가도록 하고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 마. 폭풍처럼 울분을 쏟아낸 아빠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사돈한테 그딴 막대먹은 짓을 하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그래서 얘랑한테 전화해 따졌어요. 암튼 난 이번 일 꼭 사과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님이랑 상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일단 진정하고 내가 엄마랑 통화해본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전화를 끊은 얘랑은 이틀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곤 3일째 되던 날인 그 주 주말에 어머님이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른 전개가 펼쳐졌지 뭐예요. 사과를 하러 온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사과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이봐요. 대기망가뜨린 내 보정 속옷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요? 프랑스제라 한국에선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귀한 남의 속옷을 망가뜨려 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할 망정. 뭐요?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내가 왜 사과를 합니까? 애초에 내가 뭘 했어요? 이거 비싼 거니까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빨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입 있으면 말해봐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댁이 뭔데 내 안 사람한테 빨래를 시켜요? 내 안 사람이 그 집 신모입니까? 당신 몸종이에요. 그래놓고는 사과는 못할 망정 속옷이 어쩌고 어째? 에잇, 상종 못할 인간 같은 이라고. 당신 같은 인간 말종하곤 사돈 못 맺겠으니까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요. 사람이 아무리 돈 좀 있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당신 이러는 이유 모를 줄 알아요. 잘난 시어머니 유세 떨며 혼수며 예단 가지고 트집 잡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돼서 화풀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려요? 대기 아주 잘하시네요. 애초에 나는 이런 집구석이랑은 사돈은커녕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비슷한 수준이랑 만나 결혼할 것이지 어디 내 아들을 넘봐. 쥐뿔도 없는 것들이 욕심은 많아선 몸뚱아리 하나 비비고 들어와 그 재산을 다 먹으려고? 어림없지. 암튼 이 집에서 먼저 파나져고 한 거니까 나중에 딴소리 마세요.
이왕 결혼도 무르는 판이니까 내가 보정 속옷값은 안 받겠습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아량은 베푸는 게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꼴값을 떨며 자기 멋대로 짓거리곤 가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그 전에 깜빡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셔야죠. 저희는 사과 꼭 받아야겠어요. 사과는 무슨? 우리 집 일 좀 한 게 그렇게 억울한 모양인데. 알았다. 그리고는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를 꺼내 내밀었어요. 5시간 일했으니까 5만 원인데 거기서 햄버거 값 5,600원 빼면 44,400원이네. 5,600원 거슬러 다오. 기가 막혀서 정말. 그 꼴을 보고 있던 아빠는 5만 원짜리를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던지곤 소리쳤어요. 이거 들고 당장 여기서 나가! 안 그럼 영업방해로 고소할 테니까!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5만 원짜리를 주워들곤 쌩하니 가게를 나갔어요. 기가 막혀서 말은 안 나왔지만 내심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아빠 말대로 파혼 안 했으면 평생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야 했을 걸 생각하니 아찔했거든요. 그날 밤 얘랑은 소식을 듣고 우리 집에 찾아왔지만 아빠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이후 얘랑과는 밖에서 따로 만나 상황을 정리했어요. 다행히 아직 예식장도 정하지 않은 상태라서 양가 모두 손해를 볼 일은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또다시 결혼을 앞둔 상황이 되었어요. 전남친과 헤어지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아빠 지인분의 주선으로 선을 봤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마음도 잘 통하고 집안도 저희랑 비슷한 형편이라서 편하게 1년 반 정도 사귀다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의 실패를 이미 경험한 터라 시부모님 자리를 좀 더 유심히 보게 되었죠. 다행히 두 분 다 성격이 유한 분들이라 안심이 되었어요. 제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은 가게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셨어요. 동생이 지방도시에 취직을 하면서 독립을 한 바람에 두 분이 살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결심한 거였죠. 포장 이사를 시켜서 따로 짐을 나를 필요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 살았던 집이라 창고에 정리해야 할 물건들이 많았어요.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며 스티커 노트 등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잔뜩 나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수다를 떠느라 일은 속도가 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엄마 아빠가 시설에서 지내던 시절 찍은 사진이 나온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사진이었죠. 부모님께는 아픈 시절인지라 사진도 꽁꽁 숨겨둔 채 살았거든요. 그런데 낡은 사진 속 엄마를 본 순간 왠지 어디서 본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떠올려 보니 전에 사귀던 남자의 외할아버지 집에서 봤던 사진이었어요. 잃어버린 친딸과 함께 찍은 거라던 바로 그 가족 사진이요. 안 좋은 일로 헤어진 터라 확인을 하자고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길까 했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 결혼식 날짜가 다가와서 그런가 요즘 들어 내 친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어. 얼굴만이라도 떠오르면 좋으련만 떠올릴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네. 엄마,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그걸 말이라고 하니? 찾을 수만 있다면 내 재산 다 주고라도 만나고 싶어. 근데 그게 되겠니? 그 말을 듣고 보니 결심이 서더군요. 창피함은 순간이니까 맞든 틀리든 일단 확인이라도 해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전 남친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미 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와 함께 전 남친 외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어요. 제 방문에 어르신께선 조금 놀라셨지만 그래도 반가워하시더군요. 그런데 저희 엄마를 보시고는 얼굴이 낯이 익다시며 무척 놀라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전에 보았던 가족사진 얘기를 꺼내곤 저희 엄마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13살 전후로
시설에 맡겨졌다는 사실도 함께요. 그랬더니 눈시울을 붉히시며 도우미 아줌마를 시켜 지하실에서 액자를 들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주머니께서 액자를 가지고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엄마는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초조하게 기다리셨죠. 그건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액자를 보게 된 순간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르신과 엄마는 서로 부녀지간임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사진만으론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하곤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은 전남친의 엄마는 득달같이 달려와선 어림도 없는 소리 말라고 당장 헛짓거리 그만두라고 폐악질을 벌이고 갔지만 그런다고 검사를 막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자 전남친의 엄마와 저희 엄마의 인생이 순식간에 뒤바뀌고 말았어요. 엄마와 할아버지의 부녀관계가 99.98%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자 전 남친 엄마는 혹여 붙인 재산을 저희 엄마한테 빼앗길까 겁이 났는지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죠 뭐. 제 파혼 사유가 전 남친 엄마가 저희 엄마한테 벌인 폐악질 때문임을 알고 계신 할아버지는 바로 변호사를 불러 당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을 저희 엄마한테 넘기셨어요. 그리곤 따로 자리를 만들어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꼴사나운 짓을 하던 전 남친 엄마는 그제야 고개를 조아리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도 조건을 걸지 뭐예요? 조건은 다름 아닌 회사 지분을 반반 나눠달라는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아빠 딸로 살면서 얼마나 잘해드렸어요. 그런데 김변 불러서 아빠 지분을 이 여자한테 넘겼다면서요. 그럼 아빠 죽고 나면 나한테 남는 건 뭐예요? 꼴랑 헛개비 사장짜리요? 아빠도 알잖아요. 회사에서 날 사장으로 생각하는 직원이 누가 있어요. 지분도 없으면 언제 잘릴지 모를 자리. 그깟 거 하나 믿고 살라고요? 그리고 사장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깟 걸론 생활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분 주세요. 설마 친딸 찾았다고 저를 나몰라라 하시는 건 아니죠? 부모라면 자식 부양에 의무가 있는 거라고요. 바락바락 성질을 내며 지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친딸이라서 내 지분을 내준 게 아니다. 그간에 내 꼴을 보고 내린 결정이야. 회사가 네 통장이니? 돈 필요할 때마다 돈 빼다 쓰게. 네가 언제 회사에 관심은 있었니? 그저 돈만 빼갈 줄 알았지. 애초에 난 널 사장감으로 생각 안 했다. 준이가 성장할 때까지 자리 지키라고 앉힌 거였지. 근데 그나마도 싫다면 알겠다. 사장 그만해라. 그 자리엔 전문 경영인을 앉힐 테니. 그리고 그동안 네가 나 몰래 회사 돈에 손댄 거 알고 있다. 그거 회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남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알겠냐? 대신 그건 내가 너한테 주는 유산이다 생각해라. 더는 욕심내지 말고. 결국 전 남친의 엄마는 사장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옆자리도 저희 엄마한테 뺏기고 말았고요.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거든요.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셔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한순간이라도 더 같이 살고 싶으셨던 거죠. 너무도 늦게 만난 두 분이 오래오래 부녀간의 정을 나누며 사시길 바랄 뿐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아쉽지 않도록 말이죠. 사람 일 정말 한치도 모르는데 돈 좀 몇 푼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꼴이 영 추잡하더니 주는 대로 받고 살겠죠 뭐.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